처음 그 장부를 봤을 때만 해도 저는 그 숫자들이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숫자와 장부는 한 병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순간이 되어갔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회계병 승우가 도윤, 이것 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부르던 그날. 오후 저는 단순히 숫자 하나가 틀렸거나 영수증이 하나 빠져 있는 정도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사무실 안에는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오래된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와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섞여서 단조로운 배경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리하던 서류를 내려놓고 승호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계 장부가 펼쳐져 있었고 화면에는 엑셀표가 빼곡하게 떠 있었습니다. 승호는 장부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고개를 약간 갸웃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지출 기록은 있는데 영수증이 안 보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입력한 것일까요? 그는 말끝을 흐리면서도 시선은 장부가 아니라 제 얼굴 쪽을 살짝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한 줄씩 따라가며 확인했습니다. 군납비, 소모품, 급식비, 여러 항목들이 이어져 있었고 중간쯤에 수백만 원 단위의 금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큰 금액이라 눈에 띄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붙어 있는 메모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설명하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만님이 따로 처리하신 것 아닙니까? 전표가 따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자 승우는 애매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덧붙였습니다. 이 날짜 즈음에 서류 만졌던 사람이 딱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좀 애매합니다. 도윤, 그때 같이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제게 향하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아주 미세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그날 저는 단순한 출력과 정리만 도왔을 뿐이고 금액을 입력하거나 승인하는 일은 손댄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승호는 마치 혹시라는 가능성을 제 앞에 조용히 내려놓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 말 자체에는 저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투와 눈빛, 그리고 장부 위에 얹힌 그의 손가락 방향은 분명히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저를. 그날 저녁 행정보급관 제만의 표정도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래 제만은 중대에서 돈과 물자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사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으면 대부분 그의 책상 앞에서 한 번씩 멈춰야 했고 그는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요청은 쉽게 들어주고 어떤 요청은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자신이 중대 전체를 굴러가게 만드는 키를 쥐고 있다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사무실 앞을 지날 때 제만이 승우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영수증이 안 보입니다. 제가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누가 손댔는지부터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제만의 말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만의 시선이 잠깐 제 쪽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은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눈빛은 이미 저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어떤 인물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는 중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뒤 중대장 도연우가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늘 깔끔하게 다린 군복과 정돈된 머리, 단호한 말투로 자신이 이 중대를 책임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는 부드럽고 합리적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중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깊이 관여하기보다는 겉으로 보기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데 더 신경 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도 그는 승호 책상 앞에 서서 장부를 흘깃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됐습니까? 보고 올라가기 전에 이상한 구멍이 없어야 합니다. 승호는 약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소액 몇 건은 금방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 건이 크게 안 맞습니다. 수백만 원 정도인데 영수증과 사용처가 안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숫자에 반응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누가 관리하던 구간이었습니까? 승호는 아주 자연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장부는 제가 들고 있었는데 입력 보조를 도윤이 같이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따로 잠깐 건드렸고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하게 저를 향한 화살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수일 수도 있지만 그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범주에 저를 포함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도연우의 시선이 그 말과 함께 제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지도 않았는데도 어디선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을 때 제 이름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중대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도연우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회계 장부 사본과 몇 장의 출력물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간단한 메모가 적힌 포스트잇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인사한 뒤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도연우는 한동안 제 쪽을 보지 않고 서류만 보다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도윤, 여기 언제부터 일 도와주고 있었습니까? 질문은 차분했지만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확인만 하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입니다. 승우가 서류 정리랑 출력, 기초 입력 같은 부분 도와달라고 해서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다루는 자리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는 그 말을 2번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만으로도 자신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충분히 드러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억울함이 올라왔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맡았던 부분은 대부분 승우가 시키는 대로 했고 금액 조정이나 승인 같은 중요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연우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건 승우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 말보다 이미 들어놓은 다른 이야기를 더 신뢰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중대 안에서의 분위기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복도에서 제 이름을 언급하면 그 말은 금방 다른 사람의 귓가까지 전해졌습니다. 요즘 중대 돈이 안 맞는다는데 그쪽에 있던 이등병이 있다더라. 도윤이 아닙니까? 회계 쪽 도와준다던데. 그런 말들은 직접적인 비난이 아니라 추측의 형태로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추측들이 쌓여갈수록 저를 보는 시선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조용조용하고 말 잘 듣는 병사 정도로 보였다면
이제는 뭔가 애매한 구석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제만은 제게 말을 걸 때마다 묘한 뉘앙스를 섞었습니다. 어느 날 물품 정리를 도와주던 중 제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윤, 장부 같은 건 신중해야 합니다. 손 한 번 잘못되면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지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누가 시켰다고 해도 마지막에 이름 남는 사람은 따로 있는 법입니다. 그 말이 끝날 때 그는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 상황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은근하게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일부러 그랬다고 했습니까? 그냥 실수가 쌓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속은 전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 상황에서 스스로를 변명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입으로 아무리 아닙니다. 라고 말해도 이미 장부 위에 남겨진 기록과 누군가의 진술, 몇 줄이 제 말을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사람보다 기록에 먼저 눈길을 주었습니다. 기록에는 억울함이나 의도 같은 것은 남지 않았습니다. 단지 숫자와 날짜, 금액과 담당자 이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제 이름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이름이 점점 더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머니 미정에게는 이 상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전화기를 들고 통화실로 향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움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저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 말을 끝내 막아섰습니다. 말하지 맙시다. 괜히 걱정만 더 끼치게 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냥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결국 통화 버튼이 눌리는 순간마다 후자의 목소리가 이겼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담담했습니다. 도윤, 요즘은 어떻습니까? 많이 춥지는 않습니까? 밥은 잘 먹고 있습니까? 저는 늘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중대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조금씩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죄책감과 그 진실을 듣고 어머니가 받게 될 충격을 막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면 저는 잠시 통화실 옆 복도에 서 있곤 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 드리워진 제 그림자는 길고 얇게 바닥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사이 저는 일부러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와 TV 소리, 자는 준비를 하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소리들이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 속에서 제 이름이 간혹 섞여 나올 때면 저는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누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이미 제 존재가 이 중대에서 어떤 문제와 함께 떠오르는 이름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몇몇의 시선이 잠깐 제게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묻지 않았습니다. 요즘 장부 문제, 너랑 관련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이미 질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아직 대답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불이 꺼진 뒤에도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상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그 위에 숫자들이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수백만 원, 장부, 미확인 지출, 담당자. 그런 단어들이 머릿속을 천천히 떠다니다가 어느 순간 하나로 엮이는 장면이 떠오를 때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한숨을 쉬지 않으려 애쓰면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으면 옆자리 병사들의 호흡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저는 혼자 깨어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공기를 마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 문제 앞에서는 오직 제가 혼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중대에서는 말없이 의심의 한가운데 서 있는 제 모습이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에 동시에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디쯤에서 아주 조심스럽고도 불길한 기척이 자꾸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 제가 모르는 금액, 그런데도 점점 제 이름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책임. 그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확실히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오해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저는 그 예감을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천장 위로 떠오르는 숫자들과 얼굴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또 하나의 밤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만이 행정실에서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던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행정실 문을 열 때마다 작은 불안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계장부가 놓여있는 책상, 결제 도장이 찍힌 결의서, 통장, 사본과 카드 사용 내역표가 겹겹이 쌓여있는 그 공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부대 행정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더미 안 어딘가에 사라진 돈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 공간 전체가 제게는 낯선 곳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원이 행방불명이라는 말은 너무 크게 들렸지만 그 말을 처음 꺼낸 사람의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회계병 승호는 장부를 넘기면서 마치 우연히 발견한 사소한 오류라도 된다는 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구간에서 지출이 잡혀 있는데 관련 서류가 안 보입니다. 혹시 도윤이 입력할 때 뭔가 착각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의문형이었지만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묻는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장부상의 단순 실수, 며칠 안에 바로잡힐 수 있는 착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전에도 한두 번 숫자 위치가 엇갈리거나 날짜가 잘못 적힌 경우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함께 확인하고 수정하면서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처리했던 구간이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큰 금액이면 반드시 결의서랑 증빙이 같이 있을 텐데요. 혹시 다른 폴더에 섞여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행정실 안의 공기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만은 제게 따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장부를 한번 툭 치고는 무심한 말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윤, 내가 맡은 이후로는 별 문제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입력한 구간에서 이런 게 튀어나왔습니다. 물론 사람이라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농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심하게 몰아붙이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부드러운 태도가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억울하다거나 잘못이 없다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제가 어디선가 잘못 본 줄도 모른다는 불안이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강한 어조를 쓰지 못하고 그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 입력이나 계정 선택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하나씩 그러자 제만은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덧붙인 한마디는 묘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한번 되짚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괜히 크게 만들기 전에 만약 내가 실수한 게 맞다면 여기서 빨리 정리하는 게 너한테도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조언의 형태였지만 그 안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수는 내가 한 것일 테니 알아서 인정하고 조용히 넘어가라.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장부와 서류를 집요하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은 점심시간을 줄여가며 결의서와 카드 사용 내역을 한 장씩 대조했고 어느 날은 지난달까지의 지출 패턴을 비교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문제가 된 금액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금액은 미확인 지출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장부상의 흐름은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입력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입력한 것일까요? 숫자, 배열과 계정 코드, 날짜들 사이에서 제 이름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 구간은 우연하게도 제가 행정 지원을 시작한 시기와 겹쳐 있었습니다. 승우는 그런 지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와 둘만 행정실에 남아있을 때 그는 장부를 넘기다가 툭 한 번 손가락으로 문제의 구간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별것 아니라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부분 말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이전에 보던 패턴이랑 조금 다르긴 합니다. 형식이 딱히 틀린 건 아닌데 느낌이 조금 어색합니다. 아무래도 이 시기부터는 도윤이 도와줄 때였죠? 제가 너무 예민하게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직접적인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난 뒤 행정실 안의 정적은 저를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중대장 도연우 역시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의가 끝난 뒤 행정실로 내려와 장부를 한번 훑어보았고 관련 내용을 대략적으로 듣고 난 뒤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위에서 가장 먼저 묻는 건 누가 담당했느냐입니다. 사실관계가 어찌되었든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부터는 이미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중대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니까 빠르게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거나 크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마다 중대 이미지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이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보다 누가 문제를 떠안고 끝낼 것인가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만만한 사람 하나를 정해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생활관 안의 분위기도 서서히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냈지만 어느새 몇몇 병사들의 눈빛이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행정실 쪽 이야기가 한번 돌고 난 뒤부터 제가 생활관에 들어가면 갑자기 이야기 주제가 바뀌는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병사를 불러 다른 자리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인 폭언이나 노골적인 따돌림은 아니었지만 공기 속에 깔린 기류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 애가 뭔가를 잘못했다더라. 돈이랑 관련된 문제라던데. 그런 말들이 소리 내어 퍼지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몸짓과 침묵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식사 자리에서 가벼운 농담도 나누고 행정실과 생활관 사이를 오갈 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누가 말을 걸어오지 않으면 저 스스로 입을 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그 자리에 흐르던 대화가 끊기는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어느새 한두 걸음 뒤에 서 있는 사람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제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톤의 목소리,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를 따로 불러 은근히 압박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행정실 문이 잠시 닫힌 채 그는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도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맡은 일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내가 스스로 제가 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도로만 인정하고 가면 윗선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육 조치나 주의 정도로 끝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의 겉모습은 배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방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잘못이라도 내가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해야 한단 말인가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입안이 말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불안도 함께 엄습했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착오를 낸 부분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오류를 했다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더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제 대답은 최대한 정중하려고 했지만 분명한 거절이기도 했습니다. 제만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곧 표정을 정리하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더 확인해 보십시오. 다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상황은 내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십시오. 그 말은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승호의 태도는 점점 더 묘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성실하고 꼼꼼한 회계병의 모습이었습니다. 중대장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정확한 숫자와 규정을 들며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입출금 흐름상 이 시기에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은 도윤이 지원하던 기간과 겹치고 장부 양식이 달라지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석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방향을 제 쪽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심 불편했지만 정면으로 반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시스템에서 모든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돕는 병사였을 뿐 최종 결재권이나 시스템 전체 접근 권한은 승우와 제만 그리고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 안에서 줄곧 손을 빌려 쓰는 사람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가면 저는 자연스럽게 한쪽 구석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좌우의 동기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제는 저녁 점호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침상 옆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필요한 준비만 하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동기들 중 몇몇은 여전히 예전처럼 말을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야, 그냥 오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해라는 단어조차 이미 저를 특정한 위치에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점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이라며 지워보려고 해도 날이 갈수록 그 느낌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소등 시간이 지난 뒤 저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는데 행정실에 놓인 장부와 서류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숫자의 배열, 계정 코드, 결의서의 서명란, 카드 사용 내역의 항목들. 그 사이 어딘가에 제가 놓친 단서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조용히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물을 마신다는 핑계로 생활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먼 쪽에서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행정실 쪽 복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문틈 아래에서 아주 옅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시간에 그쪽에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멈칫하다가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저는 승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있었고 장부와 서류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평소 업무를 보는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태도가 아니라 혼자만의 작업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정 펜이 쥐어져 있었고 장부 위 특정 부분에 줄을 긋거나 숫자를 덧쓰기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가 단순히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묘한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고치는 구간은 바로 문제가 되었다고 말했던 그 시기와 겹쳐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더미에서 결의서 한 장을 꺼내더니 그 옆에 다른 사용 내역표를 포개어 놓고 무언가를 옮겨 적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집중되어 있었고 한 번 고쳐 쓴 숫자를 다시 확인하는 신중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이 행동이 공식적인 절차의 일부라면 굳이 소등 이후 이 시간에 혼자 남아서까지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에 손을 얹었다가도 쉽게 밀어 열지 못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뭐 하십니까? 라고 묻는 순간 무엇인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대신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서 조금 더 지켜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승호는 서류를 한 장씩 정리하면서 장부의 일부 페이지를 뒤로 넘기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고 몇 번이나 같은 구간을 확인하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으로 완성해 놓은 퍼즐을 다시 맞춰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이 장부를 이 상태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제 안에서 막연히 떠돌던 덫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나 착오가 아니라 누군가가 설계한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승우가 의자에서 몸을 약간 돌렸고 저는 재빨리 몸을 뒤로 뺐습니다. 문틈을 통해 제 실루엣이 보이지 않았기를 바라며 저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멀어졌습니다. 복도를 따라 몇 걸음 떨어진 뒤에서야 다시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살짝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누가 만든 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지면서도 동시에 어딘가에서는 희미하게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장부와 서류, 그리고 승호의 밤 작업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저는 영원히 이 덫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휴가를 나온 날 집 앞 골목을 걸어 들어가는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군복 대신 민간 옷을 입고 있는데도 어깨에 군장이라도 맨 것처럼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초여름 바람이 생각보다 시원했지만 제 몸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은 계절과 전혀 맞지 않는 서늘함에 가까웠습니다. 집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까지도 저는 머릿속으로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평상시처럼 그냥 웃으면서 들어가자. 괜히 티 내지 말자. 일이 있었다는 것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도 오늘 하루만큼은 잠깐 내려두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지만 손가락이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가슴 안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이 올라와 숨이 조금 막혔습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향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늘 사용하시던 세제 냄새와 따뜻한 밤 냄새가 섞여 있는 집만의 공기였습니다. 그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조금 풀릴 법한데 이상하게도 저는 한 발 먼저 들이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왔니, 도윤아? 미정의 목소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 안에서 아주 미세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을 오래전부터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었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웃으려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네, 어머니. 잘 지냈습니까? 입에서 나온 말은 자연스럽게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서는 그 말들이 어딘가 손에 닿지 않는 거리를 둔 채 떠다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잠시 짐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았을 때 어머니는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을 반가워하는 시선이라기보다는 어딘가 어긋난 부분이 없는지 조용히 확인하는 사람의 시선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괜히 물 한 잔이 마시고 싶어져서 냉장고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일어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먼저 일어나 컵에 물을 따르셨습니다. 투명한 유리컵에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컵을 건네며 어머니는 가볍게 물으셨습니다. 얼굴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 물음은 군 생활 전반을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 말 속에 다른 뜻이 섞여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한 박자 늦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다들 잘해주시고 그냥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동안 제 손가락은 컵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유리 표면이 손바닥 안에서 미끄럽게 느껴졌고 물의 온도와 상관없이 손끝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대답을 듣고 그래,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더 캐묻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 어깨를 한번 쓰다듬고는 식탁으로 가서 반찬을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어머니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을 꺼내셨습니다. 동네 근황, 이웃들이 한마디씩 건넸던 말들, 뉴스에서 본 이야기들 같은 것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 눈을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닿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밥알만 세고 있는 사람처럼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어수선한 심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지만 결국 그 모습 하나하나가 이미 충분한 답이 되어버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일부러인지 아니면 습관대로인지 제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을 돌리고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고 그릇을 닦는 소리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지만 화면 속 사람들의 말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럽게 웃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과 밝은 배경이 오히려 이 집안의 공기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뒤 어머니가 마른 손으로 수건을 정리하며 제 옆에 와서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TV 화면을 같이 바라보는 척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대는 어떻습니까? 요즘 무슨 일은 없습니까? 그 질문은 너무 평범해서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한 번에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의 일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잠시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별일 없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지냅니다. 요즘은 행정보조도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눈썹을 아주 살짝 치켜세우더니 물었습니다. 행정 쪽 일도 돕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그 물음에는 가볍게 건너뛰기 힘든 구체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감추려는 것 자체가 더 어색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회계 쪽 장부 정리나 영수증 분류 같은 일을 조금씩 돕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담당하는 건 아니고 일손이 부족할 때 부수적으로 도와드리는 정도입니다.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정은 원래 숫자와 서류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어머니가 책상 위에 가득 펼쳐진 장부와 서류들을 정리하던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 하나도 틀리지 않게 맞춰가던 손놀림, 약간 지친 표정이지만 어느 순간엔 집중하면서도 이상하게 안정되어 있던 눈빛. 어머니는 오랜 시간 회계 관련 일을 해오셨습니다. 회사의 재무 흐름을 읽고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의도까지 짐작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아들이 회계 장부를 건드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지 저는 그 순간에도 완전히 상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 말 한 줄이 어머니 안에서 어떤 연결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을 것이라는 예감만이 조용히 스쳐갔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그래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말의 길이는 짧았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침묵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머릿속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더 묻지 않고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요즘 밥은 제대로 먹고 있습니까? 잠은 좀 잡니까? 저는 그 질문에는 비교적 쉽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네, 먹을 건 잘 나옵니다. 잠도 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대화는 표면적으로 보면 평범한 모자 사이의 안부 대화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말하지 않은 것들이 점점 줄줄이 연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이 쉽게 오지 않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가를 나온 첫날인데도
몸은 집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부대의 복도, 행정실 냄새, 장부가 놓인 책상 등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장부에서 사라졌던 숫자들, 승우가 보여주었던 애매한 표정, 재만이 제게 던졌던 말들, 도현우의 날카로운 눈빛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실수한 거면 빨리 인정하는 게 낫다는 말, 중대 이미지 때문에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말, 마치 이미 범인이 정해져 있는 듯한 말들. 그 사이에서 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도 그 큰 금액이 제 손을 거쳐 나갔을 리 없는 구조라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에는 제 서명이 있는 페이지가 일부러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구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치 제가 아닌 누군가가 제 주변에 덫을 깔아놓은 뒤 제가 그 위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방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옆으로 돌려 어머니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같이 떠올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비치는 가느다란 빛과 함께 미정의 얼굴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자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상체를 일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못 잤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 끝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와 바깥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군대 갔다 오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회계 쪽 일하셨잖습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요. 나는 숫자와 장부를 오래 봤습니다. 사람이 만든 흔적이 어디에 남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드러내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시선을 바닥 쪽으로 향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때 내가 내 책상 위에 있던 장부를 장난으로 뒤적이던 적이 있었지요. 그때도 내가 말했을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건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때 일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숫자들이 가득 적힌 종이를 보며 지루하다고 했던 제게 어머니는 항상 그 숫자들의 의미를 설명하려 하셨습니다. 이 숫자는 그냥 돈이 아니라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라고 말하시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이제 그 기억이 지금의 상황과 묘하게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제 표정을 잠시 바라보더니 마치 혼잣말을 하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대에서 돈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요즘 군 관련 뉴스나 자료를 보면 비슷한 이야기들이 종종 보이더군요. 그런데 내가 장부를 조금 돕고 있다는 말, 그리고 내 얼굴을 보니 뭔가가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를 피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일을 굳이 끌어올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사라질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제가 좀 부족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생각하실 일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든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은 제 입에서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내 얼굴이 이렇게까지 굳어져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아는 만큼 나도 널 잘 압니다.
내가 직접 잘못을 저질렀다면 숨기기보다 먼저 나에게 말했을 아이입니다. 어머니의 말이 제 가슴 안을 깊게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시선을 피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침묵을 이미 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대놓고 사건을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책상 위에는 어느 날부터인가 군 관련 예산 구조, 방위비, 보급 체계에 대한 기사와 자료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산기 옆에는 A사 용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코드들과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에서 문득문득 저를 부르지 않은 채 혼자서 그 숫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볼펜을 들어 특정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화살표를 그리며 흐름을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서였습니다. 어느 날 식탁 위에 펼쳐진 종이들을 보니 지출결에, 현금 출납, 장부, 서명 구조 같은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과거에 자신이 했던 회사 장부와 지금 군에서 사용하는 구조를 머릿속에서 겹쳐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마시는 척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무슨 공부하십니까? 미정은 시선을 들지 않은 채 짧게 답했습니다. 그냥 예전에 하던 일감을 잃지 않으려고 보는 것입니다. 너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에게는 그 말이 오히려 스스로를 속이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정확히 짚어내기 전까지는 말로 옮기고 싶지 않은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저에게 별것 아니라는 듯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대에서 돈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군대로 돌아간다면 앞으로 더 큰 일이 생겼을 때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라 말했습니다.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장부에 기록된 지출 중 일부가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누군가가 그 부분을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침 제가 도와주던 구간과 겹쳤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조금 더 진지해졌습니다. 장부의 서명은 누가 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승우가 대부분 담당합니다. 저는 옆에서 보조만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제 서명이 들어간 페이지가 조금씩 늘어나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했던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보니 제가 모르는 결제가 같이 묶여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가늘게 뜨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처럼 잠시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이 서명에 끼어들기 시작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시점 이후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책임을 내가 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정리가 너무 정확해서 그 앞에서는 더 숨길 말도 없었습니다. 미정은 그제야 제가 겪는 상황의 윤곽을 분명하게 그려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절대 초보 병사의 우연한 실수가 아닙니다.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장부 구조를 알고 움직인 흔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장부를 직접 만지는 사람, 하나는 그 흐름을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사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승우와 제만 그리고 도연우의 얼굴이 차례대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어머니가 말한 두 사람, 이상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늦게까지 방에 불을 켜둔 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 볼펜으로 무언가를 적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방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어머니 방 쪽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희미하게 느끼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 빛은 어두운 천장 위에 작은 사각형처럼 번져 있었고 저는 그 사각형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닫고 있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진실이 어떤 모양인지 찾아내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식탁 위에는 어머니의 손글씨가 몇 줄 적힌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군 장부의 기본 구조, 회계 담당 병사가 흔히 사용하는 패턴, 비리가 발생할 때 자주 쓰이는 방법들에 대한 간단한 키워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종이를 접어 한쪽으로 밀어두고 제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처럼 밥을 차려주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냥 쉬십시오. 몸이 쉬어야 머리도 제대로 돌아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움직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젯밤 내내 했을 생각들이 오늘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어머니는 설거지를 끝내고 나서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아, 혹시 장부 담당 병사가 누구라 했지? 어제 제가 했던 말 속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 더 확인하듯이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며 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천천히 입 밖으로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감찰팀이 제만을 가운데 두고 서류철을 펼쳐놓고 질문을 던지는 장면을 나중에 보게 되었을 때 저는 그 순간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던 시간의 한가운데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준비의 한 축을 아무에게도 티내지 않은 채 묵묵히 쌓아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승우가 장부를 혼자 수정하던 장면을 목격한 이후로 제 안에서는 불안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승우는 저를 대하는 태도를 눈에 띄게 달리했습니다. 대놓고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고 전에처럼 노골적으로 빈정거리는 말도 줄었지만 대신 제 앞에서 장부를 넘기는 손길이 과하게 조심스러워졌고 누가 보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눈빛이 자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게 던져졌던 의심과 누명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짠 흐름의 한 부분이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도 그 말은 기록으로 남지 않았고 제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라고 주장해도 그것은 고참 병사와 신병 중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를 가르는 문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머릿속으로만 상황을 되짚어보고 또 되짚어보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휴가를 나가던 날 저는 잘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가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부대 밖으로 나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그냥 넘어갈까요? 그래도 어머니께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생각들은 버스가 움직이는 리듬에 맞춰 금세 흩어졌습니다. 미정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을 상상하면 제가 겪은 일을 솔직하게 말하는 그림보다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림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골목길 공기가 낯설면서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숨을 한번 고르고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정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왔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아주 잠깐 제 얼굴을 스캔하듯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조금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제 가방을 받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거실에 앉자 그녀는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고 저는 오랜만에 집밥을 먹으면서도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내렸다 올리기를 몇 번이나 반복한 끝에 겨우 평소의 절반 정도를 먹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컵을 제 쪽으로 밀어두고 제가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군대 이야기 중에서도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훈련이 힘들었다거나 고참들이 조금 엄격하다거나 그런 정도의 이야기만 꺼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던졌습니다. 중대에서 돈 관련해서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숟가락을 잡고 있던 손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는 집에 오기 전에 일부러 머릿속에서 잘라내려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머니의 귀에까지 그 이야기가 닿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뭐 잠깐 장부가 맞지 않아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는 나름대로 담담하려 했지만 제 귀에는 조금 떨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미정은 그 말에 그래요.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안에 이미 많은 판단이 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방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을 때 문이 살짝 열리더니 미정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에 서서 잠시 말이 없다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대 장부 정리는 누가 주로 합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머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계병 승우가 있습니다. 장부는 승우가 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필요한 서류 운반이나 정리 같은 걸 도와주는 정도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미정은 잠시 시선을 창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눈길은 뭔가 이미 머릿속에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혹시 장부 담당 병사가 누구라고 했지요? 저는 다시 한번 같은 이름을 입에 올려야 했습니다. 승우입니다, 어머니. 그 말이 방안 공기 위로 떨어지는 순간 무언가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했지만 눈꺼풀이 쉽게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동안 거실 쪽에서는 종이 넘기는 가벼운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책장에 꽂혀 있던 회계 관련 서적들과 오래된 노트,
업무에서 사용하던 자료들이 하나둘 꺼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미정은 이전에 회계 관련 일을 오래 하셨고 작은 회사와 기관의 장부를 직접 관리해 온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숫자와 흐름, 서류와 구조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제가 부대에서 겪은 일이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직업적인 언어로 풀려나갈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결 사이로 어머니가 볼펜으로 무언가를 적는 소리,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그 소리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식탁 위에는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평범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밑에는 약간의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피로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어머니는 별다른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깐씩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이사이마다 종이의 윤곽들이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미정이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군대 장부 구조는 민간 장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흐름만 알면 금방 보입니다. 어디에서 돈이 빠져나갔는지, 어느 지점에서 흔적을 지우려 했는지. 그 말은 저에게 하는 말 같으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확인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어머니의 행동은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고 집을 정리하고 평소처럼 지인과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 사이에 짧고 집중된 시간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군 예산 집행 구조를 찾아보는 시간, 국방부와 관련 부서에서 공개한 예산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시간, 인터넷에 남겨진 군 조달 시스템과 관련된 기사들을 훑어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미정은 단지 내 아들이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구조를 보는 사람이었고 숫자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흐름을 먼저 짚기 시작했습니다. 미확인 지출이 발생했다면 그 지출이 기록된 날과 그 앞뒤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흔적을 남깁니다. 숨길수록 더 어색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어머니는 노트에 날짜들을 나열해 놓고 그 옆에 간단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항목으로 지출이 잡혔는지, 그때 부대에서 어떤 행사나 활동이 있었는지, 그 기록이 군 예산 구조상 자연스러운 지출인지 아니면 억지로 끼워 맞춘 것처럼 보이는지를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제게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중대에서 물품이 크게 들어오거나 나간 적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행사나 외부 접촉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저는 제가 기억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그 시기쯤에 갑자기 생활관에 새 물품이 들어왔다거나 훈련 복장 관련해서 교체가 있었다거나 부대 차량 관련 비용이 언급되었던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하면 미정은 그 내용을 조용히 노트에 적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볼펜을 잠시 멈추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곤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흐름을 그리며 빈칸을 채우려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이미 제가 모르는 곳까지 이 이야기를 확장해 버렸음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저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느냐?
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때 바로 나에게 이야기했으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 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미정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겪은 일은 초보 병사가 장부를 잘 몰라서 실수했다고 보기에는 흐름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건 누군가가 구조를 알고 건드린 흔적입니다. 그 말은 저를 동시에 위로하면서도 또 다른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일이 이렇게 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상황의 뒤에 있는 사람이 단순히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움직인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미정은 그 구조를 쫓기로 마음먹은 듯 보였습니다. 휴가가 끝나갈 무렵 어머니는 제게 자세를 바로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부대로 돌아가면 굳이 새로운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그냥 잘 보고 있기만 하십시오. 누가 무엇을 들고 다니는지, 장부를 누가 언제 만지는지, 누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는지, 그게 나중에 큰 단서가 됩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괜찮습니다. 저는 버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미정은 길게 대답하지 않고 다만 한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내가 혼자 버텨야 하는 상황으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다짐이 함께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부대로 복귀한 뒤 저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주변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승우가 장부를 펼치는 시간, 제만이 행정실에서 머무르는 시간, 중대장 도연우가 행정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가는 패턴, 그 모든 것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지 스쳐 지나가던 동작들이 이제는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조각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 안에는 자연스럽게 퍼지기 어려운 종류의 소문이 하나둘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요즘 윗선에서 장부 관련해서 계속 확인하십니까? 감찰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들으며 어머니가 집에서 넘기던 종이 소리와 노트에 적어 내려가던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미정이 직접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가진 회계와 구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상과 싸워온 시간이 누군가에게 닿았을 것이라는 짐작은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자신이 익숙한 언어로 이 상황에 접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부대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뭔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실감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행정실로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고 서류철이 평소보다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그 서류철 중 일부는 제가 몇 번이고 들고 오르내렸던 것들이었습니다. 제만은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잔소리 대신 묵직한 한숨을 더 자주 내쉬었습니다. 승호는 시선을 자주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누가 자신을 부를 때마다 미세하게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도연우는 예전처럼 여유 있는 표정으로 중대 이미지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상을 조금 더 자주 찌푸렸습니다. 그 찌푸림은 병사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통제할 수 없게 되어가는 상황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변화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침묵했다면 이제는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조금씩 갖게 되며
조심스레 침묵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제 침묵 위로 어디선가 또 다른 목소리들이 겹쳐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공식적인 문장과 서류의 언어로 바뀌어 부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제 안에서는 분명하게 어떤 결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감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대 전체가 마주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도 함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잔잔했지만 부대 전체에 퍼져 있는 묘한 긴장감은 그 바람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활관에서 일어나 군화를 정리하면서도 저는 이상하게 손끝이 차갑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감찰팀이 부대 안을 조용히 돌아다니던 장면은 병사들 사이에서 이미 작은 파문처럼 번져 있었고 아무도 그 장면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무언가 발표될 것이다. 그 흐름이 공기 속에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속도로 군복을 정리하고 물을 마시고 침상을 고르게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텅 빈 쪽으로 기울어져 갔습니다. 오늘 어떤 이름들이 불릴지,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저를 향해 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싶었습니다. 감찰 과정 내내 저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때때로 누군가가 시선을 제 쪽으로 보내는 듯 했지만 그 시선은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아주 천천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제 이름을 이 사건의 중심에서 아주 멀찍이 떼어놓으려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병장에 집합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병사들은 빠르게 군장을 정리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은 흐리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큼 빛이 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해진 자리로 가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병사들은 평소보다 더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말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이 연병장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간부들 몇 명이 연병장 앞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중에는 감찰 관련 인원들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인물도 있었고 모르는 얼굴도 있었지만 부대의 흐름을 정리할 사람들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안에서 익숙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옆을 스치는 바람 같은 기척만으로도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정,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간부들과 동일한 표정을 한 채 조용히 서 있었고 그 표정 속에 감정이 깊게 묻혀 있다는 것을 오직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가 있는 곳과는 먼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 시선 속에서 제가 지켜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찰을 담당하던 장교가 앞으로 나와 차분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군부대에서 자주 듣는 형식적인 구령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단단했고 절제되어 있었고 이미 결론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번 감찰 결과 중대 내 예산 집행과 장부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줄 사이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크게 흔들거나 숨을 들이쉬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은 반응이 파도처럼 번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발표는 이어졌습니다. 여러 기록에서 실제 지출과 장부 기록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일부 지출은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장부 조작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병사들은 말없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손가락을 가만히 모아 잡았습니다. 이 발표 중 언젠가 제 이름이 언급될까봐 어쩔 수 없이 몸이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는 점점 더 구체적인 이름들을 지목하고 있었고 그 이름들 사이에 제 이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서히 깊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보급관 제만. 그 이름이 정면 앞에서 울려 퍼졌을 때 연병장의 공기는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제만은 예산 횡령, 장부 조작, 지출 자료 은폐 등의 혐의로 중징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사안은 군검찰로 송치되어 추가 조사 및 형사처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멀리서 제만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고 얼굴에는 모든 가능성을 이미 대비한 사람처럼 무표정한 굳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병사들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접근하며 자기 편을 끌어들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낸 흐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이어졌습니다. 회계병 승호. 그 순간 제 심장은 크게 한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승호는 장부 직접 조작, 허위 기록 작성, 증거 은폐 시도 등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군형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절차가 곧 진행됩니다. 승호는 줄 앞에서 얼굴을 굳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작은 실수라도 저에게 떠넘기던 그 입술이 굳게 닫혀 있었고 시선은 땅을 향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억울하게 몰렸던 제 시간들, 그 시간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그의 손끝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듣는 말을 들으며 저는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모든 흐름은 결국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구나. 그가 혼자 장부를 수정하던 장면, 작은 흠집 같은 그의 움직임들이 결국 지금 이 자리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마지막 인물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중대장 도연우. 연병장에 서 있던 병사들의 시선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도연우 중대장은 예산 집행 및 관리 감독 소홀, 보고 누락, 비리 정황, 은폐 시도 등의 책임을 물어보직 해임 조치가 즉시 이루어집니다. 추가 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도연우의 표정에는 당황과 억울함, 그리고 체념이 동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중대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병사들에게 침묵을 요구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침묵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 책임 앞에서 힘없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그가 천천히 눈을 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눈 감음 속에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흐름이 무너져 버렸음을 인정하는 조용한 포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발표는 조용하고 단호하게 이어졌습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본 중대는 전면적인 개편 절차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장부 관리 체계, 지출 검증 절차, 내부 회계 교육 등 여러 제도가 바로 적용됩니다. 또한 누명을 쓴 병사는 공식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제 몸이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명을 쓴 병사. 그 말이 저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지만 발표자는 어느 누구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려가 누구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정.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드러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제가 어떤 꼬리표도 붙지 않도록, 제가 나중에 이곳을 떠난 뒤에도 남아있는 실수의 그림자를 지지 않도록 지켜냈습니다.
집합이 해산되었고 병사들은 조용한 표정으로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멀어진 중대장실 쪽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생활관 안의 공기는 어색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침상으로 앉아 군화를 풀어놓으면서도 제 안에는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억울함, 답답함, 숨죽이던 시간들, 그리고 그 아래를 흐르는 작은 희망까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까지만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어 봅시다. 그날 저녁 정문 앞에서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차림으로 서 있었지만 얼굴에는 오랜 시간 눌러두었던 감정이 아주 조심스럽게 떠오르는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그녀 앞에 섰습니다. 말없이 인사를 드리자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자식의 고통을 알아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괜찮다. 그 말은 짧았지만 제 안괴로움을 감싸는 듯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이 천천히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 감춰야 했던 순간들, 억울함을 누르며 버텼던 감정들이 하나둘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눈을 아주 천천히 아래로 내리깔았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속에 제가 느끼는 안도와 고마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를 조용히 감싸주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주 작게 숨을 고르며 느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간 속에서 억울함도 두려움도 조금씩 사라지고 오랜만에 마음 한가운데가 따뜻하게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